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엔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불효자들이 참 많죠. 애매한 유언장, 공증, 현실법, 각기 다른 시선으로 봐야 했던 아내들과 남매의 지분, 언론에 소개되었던 복잡한 사연이네요. 세상엔 사이 좋은 형제, 남매, 자매도 많지만 사이 나쁜 관계도 흔하죠. 오늘은 한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었던 저희 친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엄마, 지금 아빠를 봐. 오빠가 한 행동을 보라고. 이래도 오빠가 좋아? 제발 그 사람들이랑 연락도 인연도 끊으면 안 돼? 오빠랑 연락 안 하던 10년간 조용하고 좋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오빠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진짜 풍비박산 나는 꼴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언제 한번 제 사연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는 일이 바빠 미루다가 이제서야 글을 남겨봅니다. 제겐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골칫덩이었어요.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부모님이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사춘기 시절이라 그랬다고 하기엔 정도가 꽤 심했습니다. 같은 반 약한 친구들을 괴롭혀 부모님께서 호출당한 적도 많았거든요. 교무실로 가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들에게 고개 숙이며 돌아온 날이면 늘 기죽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그나마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화내면 무서워하는 티라도 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분노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가정 내에선 폭군이나 다름없었고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낫단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밖으로 놔돌더니 결국 커다란 죄까지 저질렀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곳에서 살다 나오면 좀 변하려나 하는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 없으니까 살기 좋았나 봐. 이게 어디서 오빠가 왔는데 퍼질러 누워있어. 빨리 가서 라면이나 끓여와. 어쭈 꼬라보냐? 네가 아직 덜 맞았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등을 치며 시비를 거는데 이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아버지는 거의 오빠를 버리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집에 피해만 주지 말아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 달랐던 게 항상 오빠 뒤를 따라다니며 교화시키기 위해 애쓰셨어요. 그 과정에서 패륜적인 말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머니의 자랑은 든든한 아들이었거든요. 신혼 초부터 시댁에 함께 살면서 꽤 힘든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기에 참으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에 지쳐갈 때쯤 오빠를 임신하자 귀한 아들 가졌다며 할머니 태도가 바뀌었나 봐요.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빠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구세주처럼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시댁살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오빠가 20살이 되던 해 돌연 한 여자를 데려와서는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집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집을 해주거나 아니면 1억을 달라고 우기는데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서 생기겠나요? 당시 아버지께선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수익이 엄청날 정도로 크진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월세 내고 하면 한 달 생활비 정도 버는 수준이었죠. 그렇기에 결혼은 네 자유지만 집에서 보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빠의 반응은 예상하셨듯이 난리가 났어요. 귀한 아들내미 결혼한다는데 집 하나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돼? 돈 1억도 없어?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현금 1억이 없냐? 대출이라도 내서 주든가. 이 구질구질한 집안 내가 다시 들어오나 봐라. 앞으로 다신 나 찾지 말고 내 덕 보고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지금까지 오빠로 인해 입은 피해만 한둘이 아닌데 본인 덕 볼 생각하지 말라니 참 어이없는 말이었어요. 그 길로 집을 나간 오빠는 본인의 말대로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정말 대출이라도 내서 1억을 해주자고 보채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꿈쩍하지 않으셨고
결국 어머니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대학교를 가고 회사를 다니다 연애와 결혼까지 모두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동안 부모님은 연로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건강에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친가 쪽에 고혈압 가족력이 있어서 아버지도 50대 넘어서는 순간부터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요. 당뇨도 같이 오는 바람에 여러 합병증도 함께 오셨습니다. 식단 관리도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면서 신경 쓰셨지만 일할 때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특히 오래 서 있는 걸 힘들어 하셨기에 하고 있던 양조장을 관둬야 하나 고민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버지는 양조장을 가업으로 이어나가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양조장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나름대로 고생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퇴사하고 아버지의 양조장을 물려받는 건 너무 큰 모험이었죠. 그 때문에 아버지의 바람을 알지만 가업을 잇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군요. 그때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때요, 여보? 사실 나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있었는데 얘가 나이 드니까 철도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엄마 사랑한다고까지 말하더라니까요. 내가 한번 말해볼 테니까 아들이 가업 있겠다고 하면 양조장 물려주실래요? 어머니의 말에 저도 아버지도 놀란 기색 없이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오빠와 연락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아버지도 눈치챈 상태였거든요. 10년 넘게 인연을 끊고 살았기에 그간의 기억들과 미움은 많이 희석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셨는지 말이나 한번 해보라고 하시며 자리를 옮기셨어요. 아버지의 대답에 신나서 폰을 들어 올리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부터 시작해 양조장을 가업으로 이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을 전했죠. 그런데 점점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겁니다. 전 싫다고 하면 그냥 끊으라고 말했어요. 오빠 성격에 좋게 말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훌쩍이셨습니다. 구질구질한 양조장을 받으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화를 냈다네요. 대체 오빠는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그러냐면서 물었더니 아직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곧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했답니다. 어떤 생각인지 보나마나 뻔하다 싶었어요. 괜히 헛바람 들어서 사업 한 해 만에 시작했다가 쫄딱 망하겠구나 했죠. 알고 보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어머니가 친구분 소개로 어찌어찌 겨우 꽂아준 곳이랍니다. 취업시켜줬다고 엄마 사랑해 하고 애교도 부렸다네요. 결국 돈이든 뭐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봅니다. 여전히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답답했지만 다 크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추 이해도 가서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갑갑한 마음은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풀어내곤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양조장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오빠는 죽어도 안 받겠다나 봐. 사실 당신도 알겠지만 양조장 상황이 그다지 좋진 않잖아. 점점 경쟁 업체도 많아지고 자리는 줄어들고 나도 무턱대고 물려받기엔 너무 큰 모험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장 양조장을 물려받는 건 힘들지만 같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살려보는 거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저와 남편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양조장과는 꽤 가까운 편이었어요. 매일은 힘들지만 주말에 한 번 들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전 일반적인 회계사무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대기업의 상품 개발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각도 예민한 편이고 센스가 있어서 음식이나 술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종종 아버지의 양조장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나서서 신제품을 개발해보고 싶다더군요. 오래간만에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하기에 우선 아버지께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가 이 말을 전했더니 아버지도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제 남편이 어른들에게 좀 싹싹한 편이라 저희 부모님도 되게 예뻐하셨거든요. 아마 아버지는 속으로 제 남편이 양조장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양조장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야근이 잦은 주에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보람이 엄청났습니다. 저희 부부 생활에도 색다른 생기를 불어넣어준 셈이었죠. 남편은 젊은 층에 먹힐 만한 막걸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청량한 막걸리면 좋긴 하겠다. 나도 친구들 만나서 2차로 막걸리집 가면 꼭 사이다 시켜서 타먹거든. 막걸리 특유의 걸쭉한 맛을 싫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사이다를 안 타도 맑은 느낌이 나면 많이들 사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개월에 걸쳐 연구하던 저와 남편은 비로소 원하던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량감이 돋보이면서도 맑은 막걸리였어요. 시음했던 제 친구들도 모두 따봉을 날릴 만큼 좋아했답니다. 이후 판매를 진행하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저것 검사받고 허가받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고 2년쯤 지난 뒤부터 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주는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해서 네이버에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SNS도 운영하면서 여기저기 홍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희 부부가 직접 만든 제품이라 그만큼 애착도 커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패키지도 세련되게 만들고 굿즈 같은 막걸리 잔도 만들어 함께 판매했는데 그게 먹힌 거였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한번 입소문 나면 엄청 빠른 속도로 번지더군요. SNS에서 뜬 것이 처음이었고 나중엔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와 더 주문이 많아졌습니다. 막걸리를 포장하고 박스에 담는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그렇게 6개월을 매일 밤낮 없이 일하던 저와 남편은 서로 의논하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막걸리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둔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행동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연히 불안하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어떤 일을 해도 불안한 건 똑같아. 회사 다닌다고 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난 당신이랑 함께라면 뭘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잘 해낼 거고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엄청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번 안정적인 길만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막걸리 사업은 아주 불안한 요소였지만 그만큼 인생의 재미를 더 느꼈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저희에게 양조장을 내어주셨던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제품 개발부터 시작해 판매까지 오로지 저와 남편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면서요. 하지만 아버지의 양조장이 없었다면 막걸리를 개발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버지였고요. 남편과 저는 매달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많이 버는 달엔 500만 원을 드린 적도 있었고 적게 버는 달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되었어요. 부모님껜 매달 수익을 공평하게 공개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조장을 맡기신 만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독단적인 행동 때문이었어요. 오빠와 뒤에서 수시로 연락하던 어머니는 저희가 양조장을 받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모든 이야기는 생략하고 단순히 양조장 가업을 이어받아서 대박이 났다고만 하니 오빠가 난리 난 거죠. 바로 그 다음날 한 여자랑 같이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야 그 여자가 새언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양조장 우리 남편이 받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가업 있는 거 좀 미뤘던 건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홀라당 뺏어가다니 신호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좋게 말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어쩜 새언니도 저렇게 오빠랑 똑같은 사람인지 신기했습니다. 구질구질한 양조장이라며 험한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선 제가 홀라당 뺏어간 거라뇨. 어쩜 저렇게 말이 확확 바뀌나 싶었어요. 오빠는 새언니 옆에 서서 저거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다며 저를 헐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오빠에게 말 조심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들 가족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남편이 코웃음치며 그쪽이 언제부터 가족이었냐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오빠와 새언니가 반박도 못할 만큼 하나하나 짚어가며 따지는데 나중엔 진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애초에 양조장을 물려받은 것 하나만으로 사업이 커진 게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조장에서 신제품 개발을 했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업을 이었다는 것만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순전히 저와 남편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물이란 뜻이었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지? 오빠가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야. 오히려 망하게 했으면 모를까. 이해했으면 집에서 나가줘. 그리고 무턱대고 이렇게 다시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오빠네 부부를 내쫓은 다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대체 어떻게 말했으면 오빠네 부부가 우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거냐면서요. 그랬더니 더듬더듬 변명을 하시는데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가출해서 사는 오빠와 달리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이치였고요. 반면에 오빠가 한 거라곤 피해 입힌 것뿐인데 늘 어머니의 1순위는 오빠라는 게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아픈 손가락이 따로 있다는데 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은 오빠였나 봐요. 전 솔직하게 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너희는 돈 많이 벌었잖아. 오빠네 보면 전세 대출이며 뭐며 빚 갚느라 월급에서 남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더라. 적금도 하나 없대. 안쓰럽지 않니? 그냥 그 막걸리 만드는 기술 좀 알려주고 같이 돈 벌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사업 초반이라 수익이 높더라도 벌어들이는 만큼 기기나 집기에 투자하는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남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나면 저희는 남는 게 없어서 외식도 줄이면서 악착같이 사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생활비는 더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효도고 그게 자식이라 생각했거든요. 전세 대출은 저희도 있고 적금은 저희도 못 넣고 있는데 그건 안쓰럽지 않은가 봐요. 오빠가 하는 것만 다 안쓰럽고 불쌍하고 저는 어머니에게 드센 딸 같은 이미지였나 봅니다. 이때 나눈 대화 이후로 어머니와는 서먹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어머니에게 섭섭했고 어머니는 또 나름대로 제게 섭섭한 게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 뒤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오빠에게 충분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이젠 저희 집이 아니라 친정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겁니다. 당시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계셨는데 막무가내로 양조장을 내놔라고 난리를 피웠대요. 아버지도 한 손가락 하시는 분이라서 같이 나서서 싸우셨답니다. 네가 대체 무슨 염치로 찾아와서 이러냐며 노발대발하시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평소 혈압이 높아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걸 오빠가 건드린 거였죠.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간 아버지께선 혈압이 쉬 내려가질 않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땐 저도 눈이 돌아가 당장 오빠를 찾아가서 한 대 쥐어박고 싶더군요. 그리고 그 화는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를 봐. 오빠가 한 행동을 보라고. 이래도 오빠가 좋아? 제발 그 사람들이랑 연락도 인연도 끊으면 안 돼? 오빠랑 연락 안 하던 10년간 조용하고 좋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오빠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진짜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싶어? 쓰러져 잠들어 계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땐 아무런 말 못하시고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오빠 보는 앞에서 쓰러졌었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때문에 혈압이 올라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소리죠. 그런데 제게 문자로 그러는 겁니다. 양조장을 본인에게 주지 않으면 고소할 거고 너 그 사업 망하게 만들 거라고요. 말 그대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적어도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라도 아니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이쯤 되니 사람 취급해주면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이제 진짜 또 이런 일을 벌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소할 거리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막걸리에 대한 상표권과 브랜드명 모두 법적으로 등록을 해둔 상태고 그 권리는 저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스스로 만든 창작물이었기에 오빠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히 겁먹게 만들기 위해 고소니 뭐니 떠들어댄 것이었죠.
그래서 별일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참 희한한 부분에서 건드리더군요. 첫 시작은 위생점검이었습니다. 제 막걸리를 사먹고 장염에 걸렸다면서 구청에 신고한 거 있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 못 있어. 우리 집 막걸리 먹어본 적은 있어? 왜 이렇게 회방 놓고 싶어 안 달란 건데? 무고죄도 잰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피해 입히면 우리도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 오빠는 콧방귀 끼면서 본인이 신고한 거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오빠가 신고자인 게 분명했고 억울해하는 투가 아니라 비꼬듯이 말하는 게 더 확신을 가져다 주었죠. 이때부터 강박적으로 모든 걸 기록에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조장의 CCTV도 화질 선명한 걸로 바꾸고 차 블랙박스도 오래 녹화되는 장비로 바꿨죠. 그 당시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통화 녹음도 안 됐는데 바로 갤럭시로 교체해서 전화하면 바로 통화 녹음이 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의 폰도 모두 자동 녹음 기능을 켜두었어요.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에 갔는데 평소와 뭔가 다른 모습이신 겁니다. 말을 걸어도 대충 어물쩍 대답하시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게 평소의 아버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당장 의사 선생님을 호출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설명해 드렸더니 이것저것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지셔서 뇌혈관 쪽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일시적일지 얼마나 갈지는 추후 상황을 봐야지 알겠지만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더 이상 안 좋은 일은 없겠지 쇠뇌하며 살아갔는데 정말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한동안은 아버지 얼굴만 봐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언젠간 제 얼굴마저 잊어버리실까봐 일부러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괜히 한마디 더 걸고 괜스레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저와 남편,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간혹 가족들의 얼굴을 다 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보고 싶어도 자극하면 안 돼서 자주 찾아뵐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보다는 나은 케이스였던 거죠. 그리고 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신제품도 결과가 좋았던 거였습니다. 믿고 구입하신 고객님들이 호평을 남겨주셔서 주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 병원비도 마련할 수 있었고 더 좋은 병원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악화되거나 호전 없이 유지되어 몇 개월간은 그나마 평온하게 보냈죠. 하지만 늘 사건 사고는 방심하고 있을 때 터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의 원흉이었던 오빠의 문제였어요. 어느 날 새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 물으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양조장 연락처를 보고 걸었다며 한 번만 만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쪽이랑 제가 좋은 일로 마주한 적도 없고 서로 얼굴 보면 화만 날 텐데 굳이 만나야 하나요?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시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제 말을 듣더니 알겠다며 그럼 전화로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니까 그만큼 긴장이 돼서 심장이 엄청 떨렸어요. 제게 회방을 놓기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름 아닌 오빠의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 오빠의 처가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주소 하나를 보냈대요. 그러더니 황급히 삭제하곤 실수로 잘못 보낸 거라고 얼버무리더랍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톡 내용을 미리 볼 수 있게 설정해두면 톡이 올 때마다 알림창에 쌓여요. 그래서 톡방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알림창엔 남아있는 것이죠. 얼버무리는 그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새언니는 알림창에 나와있는 주소를 한자씩 쳐서 검색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안마소에 관한 후기글이 나왔대요. 문제는 거기가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불건전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다른 여자 만나는 후기글 주소를 보냈던 겁니다. 아마 본인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수한 모양이에요. 그 즉시 새언니가 난리법석을 떨었더니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더랍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자기 폰을 해킹당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하는 거 있죠? 거기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구나 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은 절대 안 된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 이혼한다고 말하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가족들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소지 진짜 창피하고 쪽팔려서 미치겠더군요.
세연이는 본인 할 말을 다 끝낸 뒤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도 오빠가 저희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으니 직접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생각했나 봅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속이 시원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굴더니 결국 이혼남 신세구나 싶어서요. 전 이 사실을 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또다시 혀를 차면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 했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얘기 듣고 알고 있었다고 하시며 집에서도 쫓겨나서 어디 살 곳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 말까지 듣고선 설마 집으로 데려오려는 거 아니지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큰 한숨이 튀어나오면서 목이 타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됐고 그 후로도 행패를 부려대던 사람인데 대체 뭘 보고 집에 들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차마 무시할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어서 당장 노숙자처럼 살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요. 왜 그러라고 못해? 노숙자처럼 살라고 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 다 오빠가 직접 한 행동에 대한 결과인데 본인이 책임져야지 왜 또 엄마가 책임져주고 있냐고. 됐어. 나 이제 엄마 얼굴 안 볼 거고 나한테 부모는 아빠뿐이야. 나까지 구렁텅이로 끌어당길 생각하지도 마. 저는 어머니께 날카롭게 말하곤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와 본인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책임지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르잖아요. 태어나 보니 오빠라는 존재가 있었을 뿐 제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길로 양조장애가 남편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제 등을 토닥여주며 수고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어머니에게 나쁜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고통스러웠다는 걸 이해한 행동이었죠. 그 후론 친정집에 찾아가지도 않았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양조장과 아버지 병원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어머니가 등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서로 피하면서 반년을 지냈는데 계속 앉아 계신 걸 보니 일부러 절 기다렸구나 싶었습니다. 무시하고 그대로 도망칠까 하다가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도망쳐야 하나 싶어서 더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평소와 같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좋아하시는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있었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는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데 차마 모른 척하기 그래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반년 만에 본 어머니 얼굴에 전 소리를 빽치르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대체 얼굴이 왜 이래? 멍들었잖아. 설마 그 자식이야? 그 자식이 때린 거야? 말 좀 해봐.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보란 말이야. 어머니는 본인 뺨에 올린 제 손을 부여잡고 어엉엉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작 반년 만인데도 뺨이 많이 야위었고 눈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에 차오른 저는 당장 뛰쳐나갈 듯이 날뛰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가만히 제 손을 부여잡으며 하나씩 말을 꺼내셨습니다. 6개월간 오빠와 함께 살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가고 밤이면 들어와서 별로 부딪히는 일은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전쯤 처음 보는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랍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새 마누라라고 하더래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어디서 만났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만 물으라고 소리치더랍니다. 어머니는 둘이 결혼할 거면 나가서 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방싯방싯 웃으며 어머니 보필하면서 살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영부영 그렇게 셋이서 한 달을 살았는데 정말 지옥 같았대요. 시엄마가 있든 말든 본인 친구들 데려와서 거실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파티까지 열더랍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요? 밤새 떠들고 노는 바람에 주변 이웃들한테 욕먹기도 하고 어머니 스스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빠에게 소리쳤대요. 더는 너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멋대로 낳아놓고서 책임도 안 지려고 하냐면서 온갖 험한 말을 내대면서 술병을 던졌는데 그게 어머니 눈에 맞았던 거죠. 극심한 통증에 눈을 부여잡고 주저앉으니 그대로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때 돼서야 제정신이 들었어. 우리 딸이 그렇게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부탁까지 했는데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아무리 철없이 굴어도 엄마가 사랑으로 품으면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건 다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가 봐. 저는 멍하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장 친정집으로 돌아가 오빠와 그 여자의 짐을 죄다 꺼내 집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고도 짐을 챙기라고 했어요. 한동안 집에 들어올 일 없을 거니 옷이랑 속옷 모두 챙기라고요. 그 다음 어머니의 캐리어를 들고 함께 나오며 도어록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 없이 제가 하는 행동을 모두 따라주셨어요. 친정집 근처에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곧장 그리로 들어가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남편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는데 당연히 집으로 모시는 게 맞다고 말해주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염치 없다며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가만히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지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신 인터넷으로 판매 중인 막걸리 스토어를 관리해줄 직원을 구했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바빠질 거라 예상했거든요. 직원을 구해둔 다음 마음 편히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추천받은 곳에 가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가장 큰 곳을 찾기도 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무조건 크다고 신뢰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다고 별로인 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라서 친부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하거든요.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용했으니 더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본 변호사들 중 가장 똑부러지고 저희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분으로 결정했어요. 술병을 던졌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미리 어머니의 폰에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켜둔 게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곧장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뽑고 녹음된 내역을 모두 뽑아 증거로 제출했어요. 오빠는 본인의 집이 모두 밖에 나와 있고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난리를 쳤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길래 전원을 꺼버렸더니 눈치채곤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전 오히려 좋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턴 모든 게 증거가 된다 생각했거든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흥분에 취해서 험한 말을 하면서 네가 꾸민 짓인 거 다 아니까 원상복귀 시켜놓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사실을 짚어가며 말해주었어요. 갑자기 한 여자애를 데려와서 어머니 보는 앞에서 술, 담배 뻑뻑 피우면서 파티하는 게 제정신이라 생각하냐고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술병을 던진 건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술, 담배 하는 게 뭐 어때서? 엄마 앞이라고 못할 건 뭔데? 불법이야? 말해봐, 불법이냐고. 그리고 엄마 명의든 뭐든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웠으면 날 책임져야지. 그런데 나가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당장 도어록 비밀번호 말해라. 열이 바짝 오른 목소리를 들으니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열받아서 그랬다는 말은 술병을 던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제게 증거를 가져다 준 셈이었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큰 증거라 생각하며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서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양조장까지 찾아오는 거 있죠. 정말 예상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양조장에 찾아올 것까지 미리 예상해두고 매일 남편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사각지대 없이 양조장 입구든 안쪽이든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도 좋은 증거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행패 부리는 걸 말리고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해 쫓아냈어요. 그 후로 모아온 증거들로 형사 고발하자 한 번 더 찾아오긴 했지만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리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챘는지 얌전해지는 거 있죠.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다 보니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요. 경찰분들이 많이 안심시켜 주셨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니 자신도 생겼습니다. 여보, 나 아까 변호사 만나고 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돈 번 게 다 지금을 위해서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지금까지 쓴 돈 중에 변호사 선임비로 쓴 돈이 가장 뿌듯하고 보람찬 거 있지. 남편은 제 말에 동조하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형사고발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엔 같이 살면서 부끄러워하고 적응하기 힘들어했던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저희와 함께하는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바쁜 저와 남편 대신에
주된 살림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 말라고 긋고 말려도 이거라도 안 하면 염치가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하셨죠. 덕분에 저와 남편은 매일 정성이 가득한 밥상을 받으며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증세도 조금씩 차도가 보였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기필코 나으시리란 희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빠는 물건을 던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제목으로 혐의를 인정받았고 3년의 징역이 떨어졌습니다. 그 상대방이 친어머니였다는 점에 괘씸죄가 더 추가된 거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선고되는 날 느꼈던 그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개운했어요. 적어도 3년은 고생할 일 없겠다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묘하게 슬펐습니다. 3년간은 조용하겠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 후에 다시 걱정할 생각하니까 답답한 느낌이었어. 교도소에 다녀왔으니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 아니란 걸 아니까 걱정이 되나 봐. 남편과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하소연하자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다독여 주었어요. 절대 이 행복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본인이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말뿐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맡아주시니 그만큼 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사업이 항상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뜬금없는 소송에 휘말려 1년을 고통받기도 했고 진상 때문에 우는 날도 존재했어요. 하지만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이 있으니 서로를 의지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쭉 상승하지도 쭉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죠. 굴곡을 그리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지 힘든 게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막걸리 사업이 더 커져서 양조장을 하나 더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은 부지가 작아서 더 이상 주문량을 맞추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거금을 투자해 같은 동네에 다른 양조장을 하나 더 짓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족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일이에요. 40대가 되기 전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30대 끄트머리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혹여나 부담돼서 말은 못했지만 아이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기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갖고 싶은 건 다 쥐어줄 거야. 벌써부터 너무 설레서 심장이 다 떨리네. 설레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박수를 치며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거냐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병실에 가서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치매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셨지만 제가 내민 초음파 사진을 쥐고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쁘다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엄청 뭉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었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우량하였어서 낳는데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만큼 딸아이와 만났을 때의 감격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어요. 고통의 눈물은 희열의 눈물로 뒤바뀌었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죠. 아이는 참 빨리 자란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직접 키우면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엉엉 울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돌잔치를 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빠의 징역이 끝나는 날엔 묘하게 집안에 정막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어떤 연락도 컨택도 없었어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도록 말입니다. 그쯤 되니 저도 긴장을 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정신이 없어서 이거저거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했습니다. 오빠라는 존재가 잊혀질 무렵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와 함께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요양병원 옮겼어? 나 지금 병원에 왔더니 어제 퇴원했다는데?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보호자가 직접 데려갔대. 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보호자라 함은 저와 어머니 둘 뿐인데 둘 다 데려간 적이 없는데 퇴원이라뇨. 당연히 전 그런 적 없다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다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보호자가 데려간 게 맞대요. 호적상 확인까지 시켜줬답니다. 그러자 오빠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뒷덜미에 소름이 돋아나더군요. 예전에 사용하던 오빠 전화번호는 이미 결번인 상태였습니다. 정신없이 경찰서로 뛰쳐들어갔어요. 감옥에 살던 오빠가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땐 온몸이 벌벌 떨렸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그런 건지 대체 뭘 위해서 아버지를 데려갔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로 보내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 생각하니 끔찍한 상상까지 하게 되더군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뒤 연락이 오기 전까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부디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죠. 그때는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밥도 굶고 남편이 먹여주면 억지로 죽 한 입 먹곤 했습니다. 잠들기만 하면 안 좋은 꿈을 꿔대니 자는 것도 힘겨웠던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경찰로부터 아버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러주는 주소로 정신없이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허름한 반지 앞방에 계신 거예요. 모습도 꾀질지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오빠가 앉아서 오랜만이네 하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짓 하는 것도 다 죄야. 마음대로 아버지 데려가서 뭐 하려고 대체. 네가 인간이니? 치매 걸린 아버지를 무작정 데려가는 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울분을 토해내는 저를 보고도 희죽거리며 웃던 오빠는 귀파는 신용까지 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자기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한 행동이래요. 집에 모시지 않고 요양병원에 처박아 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직접 모시기 위해 데려온 거랍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그곳은 일반적인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주 의사분이 여러 명 계시는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비용을 쓰면서 그곳에 모신 것은 이미 한번 쓰러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일반 요양병원에서 쓰러졌다가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하시면 이동 중에 탈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싼 곳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저희뿐더러 집에서 안 모시고 싶을까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모두 일하러 가고 나서 어머니 혼자 모시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육체적인 힘이 더 강해지거든요. 복합적인 상황 탓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데 저더러 불효녀라며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진짜 화가 나다 못해 뺨 한 대 갈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옆에 경찰이 있었기에 힘들게 참아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아버지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니 그러라면서 흔쾌히 내주는 거 있죠. 대체 무슨 의도로 저지른 일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거 잊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 아버지를 데려온 저는 기존 병원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좀 더 먼 곳이었지만 기존의 병원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맡기지 못하겠더군요. 기존 형사사건을 맡아주셨던 변호사님께 이 사실을 전하자 저와 같이 분노하시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손을 댄 적 있는 데다가 가족들 허락도 없이 아버지를 데려가는 행동 또한 불량스럽다고 하셨죠. 이후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찾아뵙던 병실도 하루에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매일 아버지를 찾아뵙도록 노력했죠. 처음에 오빠네 집을 다녀온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조용해서 걱정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 병원을 옮기자마자 건강 체크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맞은 흔적이라든지 상흔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놀라실 수 있고 큰 소리가 오가면서 혼란을 겪어 그런 걸 수 있다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묘한 죄책감이 휘몰아쳐 왔어요. 오빠의 존재에 대해 잊었기 때문에 방심한 내 탓이란 생각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도와준 건 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나쁜 건 그 오빠라는 작자고 넌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매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었죠. 그 둘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정신과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때쯤 아버지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정신적인 것이 문제였는지 한 달쯤 지나자 서서히 예전처럼 말수도 늘어나셨거든요. 아빠, 오늘은 우리 딸이 그림을 그린 거 있지. 내가 탁자 위에 연필을 놔뒀는데 그걸 잡고 혼자 바닥에 막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정말 웃겼는데 그것도 기념이다 싶어서 지우진 않았어.
아버지는 혼자 수다 떠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했는데 본인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치매 환자들만 있는 병동이라 날카로운 물건을 모두 숨겨두어서 펜이나 연필 같은 건 없었는데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언제 그렸냐고 물었더니 한 달 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한 달 전이면 오빠네 반지 앞방에 있을 때였구나 싶었습니다. 전 조심히 빛이 잘 안 들어오던 집에서 그린 거 맞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했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그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어떤 거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상황을 흉내내듯이 이불 위로 무언가를 막 적으셨습니다. 그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행동은 글자를 적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림이 아니라 글자를 쓴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것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어떤 걸 쓴 거냐 물으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시니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다시 조심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린 그림을 기념하고 싶어서 지우지 않았다고 했잖아. 나도 아빠가 그린 그림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래.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아버지는 조심스레 물어오는 제 눈동자를 가만히 보더니 이미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박수를 치면서 정말 대단하다며 저도 그 그림을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조금만 아버지가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면 주려던 것도 뺏어버리시는 걸 알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제 행동이 통했는지 주섬주섬 매트리스 아래를 뒤지시는 겁니다. 힘겨워하시기에 대신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니 그 아래에 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꺼내든 다음부터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조심히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종이를 꺼냈어요. 딱 한 장으로 이뤄진 종이였고 그곳엔 정말 아버지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한 글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유언장이었어요. 오빠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 안 될 만큼 열받으면 울음이 난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았어요. 화가 나는 와중에도 이 종이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봉투 안에 집어넣곤 주먹을 꽉 쥐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끌고 가서 전 재산을 본인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쓰게 만들 수 있나요? 전 복도로 뛰쳐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걔 진짜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 뭘 본 줄 알아? 아빠가 쓴 유언장을 봤어. 한 달 전에 오빠 반지 앞방에 끌고 갔을 때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였나 궁금했었잖아, 우리. 걔 거기서 아빠한테 유언장 쓰게 만들었어. 지한테 전 재산 다 주겠다는 유언장을 말이야. 울분에 쌓인 눈물을 토해내며 더듬더듬 사실을 전달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예상한 것보다 더 악질이구나. 어떻게 그런 게 사람일 수 있고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서 나온 걸까 싶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악귀 악마보다 더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기어코 제 부모보다 돈이 더 소중했다는 거니까요.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거진 실신하듯 쓰러지셨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한탄하셨죠. 진작에 인연을 끊고 멀어졌어야 했다며 제게 다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저 서로 끌어안고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유언장을 발견하고 이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며 시간을 보내던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급성으로 뇌경색이 온 게 사망 원인이었어요. 각종 성인병을 앓고 계셨기에 혈관이 불안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죽음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변호사를 만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계속 아버지의 곁에서 대화를 나누고 사랑한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던 이틀차 때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꼴에 상복으로 갇혀있고 껄렁거리면서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얼굴엔 슬픔보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그게 티가 나서 정말 화가 나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보다 어머니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 네가 어디라고. 애미 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애비 간까지 모조리 다 빼갈 셈이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을 다 저지를 수가 있냐고. 어머니의 눈물 섞인 울음이 장례식장을 울렸고
모든 이들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도망갈 텐데 역시 인간 아닌 건 반응도 다른 거 있죠. 그 시선을 즐기듯 당당하게 서서는 낳아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키워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낳고 키운 부모 잘못이랍니다. 자기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원망스러웠대요. 애초에 날 때부터 성격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난이라 생각해서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어린이 때부터 성격 검사나 인성 검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지금 어린 오빠를 데려다가 검사를 해본다면 분명히 인격 장애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일평생 키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말해 뒤통수 맞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나름대로 장손이라고 얼싸안고 귀하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특히 오빠의 존재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던 친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힘든 시집살이를 시키셨던 친할머니가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싶었죠. 오빠는 당당하게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으니 양조장이고 땅이고 뭐고 남긴 건 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제대로 무슨 뜻인지는 알고 썼겠냐며 보나마나 오빠가 불러주는 대로 썼을 거니 유언장은 무효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증인까지 옆에 끼우고 유언장을 썼고 공증까지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 쓸 때 아빠 제정신이었어. 잠시 정신 돌아왔을 때 써준 거야. 그동안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준 거 미안하다면서 대신 유산이라도 다 주고 싶다고 직접 쓴 거라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동생아. 알지도 못하면서 씹으려? 증인이며 공증이며 뭐며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나름대로 법률을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더라도 전 재산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건 대한민국 민법이 허락지 않거든요. 그런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면 법정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 더 이상 아버지의 장례식이 망쳐지는 게 싫어서 알겠으니 일단 꺼지라고 말했어요. 장례 끝나면 조만간 변호사랑 같이 방문할 테니 얼른 양조장 내놓을 생각이나 하라면서 가는 거 있죠. 그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려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장례를 잘 마무리했어요. 평소 산과 들, 자연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본받아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부턴 본격적으로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 유언장이 무효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보나마나 무조건 무효로 처리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겠다고 하셨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 인간이 의수되는 꼴 절대 못 봐요. 누가 봐도 아버지를 데려가 강제로 쓰게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꼭 증명해 보일게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다 할 증거로 채택될 만한 게 없어서 작은 증거 토막 하나라도 있으면 파고들어야 했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유언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했거든요. 기존에 다니던 요양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의 진술서를 받고 다니고 그간 아버지와 오빠의 사이가 나빴음을 증명할 증거들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추정되는 부분일 뿐이지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긴 했으나 결정적으로 제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선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로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걸 증명했고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양조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고가의 병원비를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그 전 재산을 출소한 동생에게 넘긴다는 건 비합리적이니 제대로 뜻도 모르고 쓴 유언장이라는 판결이었죠. 게다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며 주 3일은 얼굴 도장을 찍던 저를 유산 분배에서 제외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된 셈이었어요. 유언장 무효 처리가 되던 날 정말 많은 울음을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저분하게 만드는 오빠를 향한 원망과 함께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같은 핏줄이잖아. 응? 나 양조장 받는 줄 알고 여기저기 대출 낸 것만 해도 장난 아니라고. 제발. 그러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갚을게.
나 교도소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 얼른 취업해서 돈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빌려주라, 어? 유언장 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도 본인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양조장 갖게 되면 그거 팔아넘기고 억대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답니다. 김칫국 마시듯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쓰다가 빚더미 앉게 된 거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비명행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리 쭉 펴고 잘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